61페이지 중개보수입니다. 프린터는 새 거에다가 옮겨서 다시 원래 이걸 한번 다 적어 보시는 게 좋아요. 필기를 자꾸 해보. 이게 보기 좋아요? 네, 한번 보기 좋으면 보고 한번 적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적더라도 만약에 오늘 30 나온 숫자 있는 그 파트라도 한번 그날 적어보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금방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자, 61페이지 중개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다. 1번에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이 있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보수 청구권 수수료를 보수라고 다 바뀌었고요. 보수 청구권은 발생, 행사, 소멸이 있습니다.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조건부로 발생이 되고요.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멸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이 깨져도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 받기는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계약 깨지면 거의 오히려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어쨌든 계약 깨지는데 개업공개사님 제가 보수는 드리겠습니다. 계약금도 떼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겠죠? 그래서 받아내려면 소송하고 해야 되니까 피곤합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계약 깨지면 일단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개보수인데 주택에 대한 보수가 있고 주택 외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 표까지 해서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주택과 주택 외를 나누는 게 이게 공부를 기준으로 할까요? 아니면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할까요? 공부상 용도입니다. 사실상 용도가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세법은 사실상 용도죠? 여기는 공부상 용도입니다. 자,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은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모두 다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표 밑에 보면 가번에 보면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나번에 보니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그 다음에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예,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 보면은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그 다음에 미음에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예, 갑과 을,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갑과 을 간의 매매를 중개했고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80만 원이다. 근데 A라는 개업공개사가 A 개업공개사가 이 갑과 을의 매매 중개를 했다. 그리고 을 매수인이 다시 병이라는 세입자하고 임대차 중개를 했는데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20만 원이다. A 개업공개사가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최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80이냐 100이냐 이게 문제라고요. 답은 100입니다. 갑이 A한테 지급하는 거, 을이 A한테 지급하는 것, 병이 지급하는 것, 총액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아무 말 없이 총액이라고 하면 200만 원이고요. 갑이 A한테 지급하는 거는 80만 원, 을은 100만 원, 병은 20만 원이죠. 동일 3번 들어가야 된다고 밑줄 치놨잖아요. 지금 썩은 노트에. 동일 당사자가 아니다고. 병한테 세를 놨잖아요. 병한테. 갑한테 다시 세를 놨으면 80만 원밖에 못 받겠죠.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요. 을한테 받는 거 100만 원이었다고 답이. 좀 처음 듣는 내용처럼 다 듣고 계시니까 동일 3번 들어가야 돼. 동일 3번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다. 그 다음에 비업에 보니까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현 관행을 그대로 지금 시행령에 반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거래 관행이 옛날에 이 규정이 없을 때도 잔금 처리야 받을 수 있었죠. 옛날에는 계약금만 지급하면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62페이지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자 동그라미에서 주택 외의 경우 시험에는 외 이거 한 글자 빼고 시험에 냈다고요. 주택의 경우 이렇게 하면 X죠. 주택 외의 경우만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중개보수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업에 가보면 중개보수요율표 이렇게 해가지고 보수요율표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요율표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보수요율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택, 2번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인 경우는 그냥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요율표를 게시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 0.5%, 2억 이상인 경우는 0.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택 외인 경우 가로 퍼센트 해가지고 가로 안에 자기가 써놓으면 돼요. 받고 싶은 금액을. 그럼 왜 주택에만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니까 국토부에서는 주택은 0.4인데 주택 외인 경우는 0.9잖아요. 0.9. 주택은 보통 0.4, 0.5로 되어 있죠. 시도조례에. 이게 더 높으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서로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옆에서 0.8 받겠다, 나는 또 옆에서 0.7 받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이 1984년도에 처음 학원이 생겼는데요. 지금 30년 전에 생겼는데 그때 수강료가 15만 원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 30년 동안 다른 물가 올란 거에 비하면 거의 안 올란 거예요, 이게.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될 줄 알았는데 개업공개사들은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담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업에 가보면 이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계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0.9라고만 해놨지 0.8, 0.9, 7 이렇게 해놓은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번 다니면서 보셔요, 여러분들도. 오늘 숙제입니다. 한번 중개사무소 한 군데 가서 저 얼마 적혀있는지 사진 찍어줘 오세요. 다음 주에 검사할 테니까. 아마 거의 다 0.9로 적혀있거나 아니면 비어있더라고요. 안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개업공개사들은 혼자서 저기 0.4 이렇게 적어놓으면 왕따 돼가지고 거기서 중개업하기 힘들어요. 현업에서는. 친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면서 담합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그 못하도록 하려고 저렇게 해놨는데 현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거래가액에다가 보수 요율을 곱해서 산출금액이 나오면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습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는 우리 교재는 안 적어놨지만 2억인 경우는 아까 0.4%라고 했잖아요. 주택인 경우 2억이면 80만 원입니다. 2억짜리 매매 중개하면. 근데 2억 미만인 경우는 0.5%라고 돼 있어요. 시도조례에. 그러면 1억 9천만 원짜리 중개를 하면은 0.5%라고요. 그러면 5, 9, 45, 5일은 5, 95만 원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지금 2억짜리 더 비싼 거 중개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고, 그럼 이거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면은 2억에서 10원만 깎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중개보수가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1억 9,999원이면 훨씬 더 0.5%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억 미만인 경우는 한도액이 80만 원이라고요. 산출액이 95만 원 나와도 얼마밖에 못 받는다? 80만 원. 그래서 1억 6천에서 2억짜리 중개도 똑같아요. 중개보수는 전부 80만 원이에요. 예,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전세는 전세금,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인데 다만 월세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월세가 있는 경우 보통 원룸짜리 보면 보증금 500에 월세 뭐 4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더하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5천만 원 곱하기 요율 하면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금액이 보증금 500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5천만 원 미만, 다음 주 문제 모의고사에 미만입니다. 미만인데 이하 해가지고 X로 돼 있어요. 다음 주에 문제 보는 모의고사, 다음 주에 이번에 배운 걸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다 배운 걸 문제 내라고 했는데 저는 다 배운 걸 안 했어요. 한 반 정도만 배운 걸 하고 나머지 반은 진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맨날 그 좁은 범위에서 15문제 하면 너무 지겨워요. 똑같은 문제가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도와 상관없는 것도 절반 정도 넣었다고요. 또 책에 없는 것, 오늘 혹시 그거 없었나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없었어요? 문제? 없었어요? 다음 주에 있나 보다. 그럼 제가 문제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어디서 냈는지도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책에 없어도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냈어요. 왜냐면 최근에 개정된 거는 책에 없어도 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도 한 문제 정도는 있어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설, 인터넷에 그렇게 올린 분이 있더라고. 강의는 못하는 게 해설은 잘해놨네. 이렇게 또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해설은, 아니, 우리 학원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터넷 강의를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 또 뭐 요거 올라와 있는가 이걸 자꾸 한번 중독이더라고. 인터넷도 이게 안 봐야 되는데 자꾸 봐줘요. 자꾸 봐주니까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짠소리 듣지, 또 인터넷 짠소리 듣지,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사람이 그냥 우유부단해지더라고. 이러면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미만입니다. 미만. 5천만 원 미만. 미만이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한다? 곱하기 70.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3,300만 원 곱하기 요율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만. 미만이면 5천만 원 제외죠. 5천만 원은 곱하기 100 한다는 이야기예요. 미만 반대가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미만의 반대가 이상이냐고 초과냐고요? 미만의 반대는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 이하의 반대 초과. 예. 이상 반대가 이하라고 하면 그 숫자는 둘 다 그럼 포함되는데 이상 이하에 둘 다 그 이하 이상 그 숫자 포함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중개보수는 포상금은 각각 못 받죠. 여러 명이 가면 균분해서 받는데 이건 각각 받습니다. 리얼의 권리금은 중개보수 산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리금은. 예,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포함된다. 예, 아파트 분양권인 경우는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프리미엄을 포함해서 만약에 분양가가 뭐 5억이라고 하고 계약금 5천만 원, 계약금 5천만 원, 1차 중도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2차 중도금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또 5천만 원 붙었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2억 주고 거래하죠? 그럼 2억에 대해서 곱하기 요율을 한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근데 현업에서는 주로 이거는 거의 100만 원 달라 이렇게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100만 원, 서울 같은 데 300만 원 달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 그럼 계약금만 그런 상태에서 중개를 하면 보수를 많이 못 받겠죠. 법대로 하면. 이건 판례입니다. 판례.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는 고액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교환인 경우는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은 0.4%니까 120만 원, 상가는 0.9%니까 180만 원인데 중개 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으니까 120만 원씩을 각각 받죠.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 금액이 큰 걸. 자, 그 다음에 비업에 보면 중개 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는 원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여주에 있습니다. 여주에 있는 아파트를 원주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을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느냐고요? 원주시 조례 X.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죠. 사무소 관할. 그러면 답은? 강원도 조례죠. 지금 시도 조례라고 했잖아요. 시도 조례. 아무 말 없이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해요. 원주시는 도지사급 아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에서 말하는 소위 대도시 시장이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했죠. 공법에는 뭐 입지 최소 구역 뭐 이런 거 누가 지정해요?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가 하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없어요. 전혀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는. 그래서 강원도 조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옷에 보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 100제곱미터 모두 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 이제 새로 받은 거에다 또 필기하면 금방 한 달만 지나면 이게 다 체크가 돼 있어요. 2분의 1, 56번에 2분의 1을 찾았습니까? 2분의 1. 몇 번에 있어요? 2분의 1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주택의 경우 2분의 1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면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입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실비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수수료라는 표현이 있는 게 52번 52번에 15번 16번 17번 18, 19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보니까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인데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 권리를 이전하려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15번 밑줄 치시라고요. 15번. 오늘 받은 거에다 밑줄 치셔요. 오늘 받은 거에. 15번 있죠? 왜 그러냐면 민법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는 게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쌍무계약은 동시행이죠. 그럼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주려면은 등기부가 깨끗하다는 걸 스스로 매도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이 해야 된다고요. 현실은 매도인이 안 내죠. 현업에서는 지금 주로 서울, 경기, 인천은 법무사들이 돈을 대줘요. 대부분. 그 외의 지역은 거의 다 개업공개사가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 다음에 16번에 보니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지난주에 했는데 계약금을 왜 예치해요? 누구 매도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을 위해서 예치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돈 떼일까봐 바로 안 주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위험보험료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와 관련된 실비는 취득의뢰인이 부담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거는 우리 서브노트 지금 64페이지 지금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4페이지 양가로 3번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있죠.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30만 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을 보면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과 근거리 교통 비용은 위 보수에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위 보수라고 하면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이런 게 50만 원 있잖아요. 메뉴에 보면. 자, 64페이지 어차피 매수 신청 대리는 지금 진도와 상관없이 뒤에 있는 거지만 비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메뉴에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는 조금 전에 했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까지 암기 프린터 지금 12번부터 19번까지를 다 했습니다.
12번부터 19번까지 암기 프린터 52번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입니다.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 판례를 보면 박스 안에 있는 판례를 보면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 국세청 또 국토부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는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유권해석인데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법위반이 아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유권해석입니다. 법조문에는 없고요. 근데 또 우리 그 실거래가격 신고서 실거래가격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서에는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별도로 더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자 그러면 이게 6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아직 이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97 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등법원 판례거든요. 중간에 계약 깨고 나가면 누가 중개보수 부담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1년만 살고 나가는 경우에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한다? 답은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요.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는 거의 임차인이 부담하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이걸 알아가지고 요 판례를 알아가지고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왜 나보고 내라 했냐 이러면 그럼 알았다 내가 낼게. 그 대신에 너 1년분 월세는 다 까고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원래 2년 계약 체결했으면 2년분 차임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업에서는 보통 건물주들이 집주인들이 알아서 방 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중개보수까지도 네가 내고 나가라 이런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좋아요. 중개보수는 네가 내고 그러면 방 내가지고 방 빠지면 나가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겠죠. 아무 말 안 했다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 알아서가 너무나 포괄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송이 제기되면 임대인이 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그 임대인은 크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크게 걱정할 게 없죠. 나중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거 내줘야 되잖아요. 보통 보증금이 500억이라도 걸려 있잖아요. 그거 내줄 때 중개보수 네가 부담하라 하면은 알았다. 그럼 내가 1년간 월세 까고 그거 가지고 낼게 하고 그러면 아니 제가 중개보수 낼 테니까 까지 말고 다 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 시험에 나오면 이론적으로 무조건 주인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계약 당사자가 주인하고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하는데 현 임차인 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판례는. 이 판례 이 사건 번호가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보수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우리 기출문제 138페이지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2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계약 체결될 때가 아니라 잔금 치러야 된다 했죠? 1번 틀렸고 2번은 중개보수, 법정보수 초과 약정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2번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경우 외 주택 외는 뭘로 정한다고 했어요? 지금 칠판에 있는데 주택 외의 경우는 국토교통부령,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과 관련된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임차인. 받을 수 없다 해서 틀렸죠?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 임차인한테 취득의뢰인에게. 그래서 틀렸고 5번 주택인 중개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가 원주에 있으니까 경기도조례라고 했죠. 경기도조례가 아니고 강원도조례. 제가 경기도 살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자꾸.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책을 공인중개사법만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좀 가벼워요. 무거워서 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요. 다 가지고 다니면. 자, 그래서 중개 보수까지 했고요. 다음은 지도 감독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 등 65페이지. 지도 감독 관청인데, 지도 감독 관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 12번에 보니까 별표 해가지고 감독 관청이라고 돼 있죠? 암기 프린트 12번. 지도 감독 관청.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또는 무등록업자, 무등록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때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뿐만 아니라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 될 수 있다. 무등록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영업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사무소 폐쇄명령 내릴 수 있고 간판 철거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 보고 주로 지도 단속을 나오면 뭘 하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확인설명서, 계약서 보자고 하거든요. 그럼 보존 의무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조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 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지도 단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아예 딱 꼭 취급까지 나와요. 뭐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한 거, 그 누구시 계약한 거 계약서 확인설명서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섬찟하죠. 이거 어떻게 그걸 알고 왔을까 싶은데 민원 제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그 민원 해결 안 하면 이제 업무정지 하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다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은 못 찾는 것 자체가 보존 업무 위반으로 업무정지죠. 그 자체가 못 찾겠습니다 하면 그럼 업무정지 그 자체만 해도 또 못 찾겠다 이렇게 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에도 해당돼요. 감독상 명령 위반도 업무정지잖아요. 그 소속 공개사나 보조원은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금 우리 서브노트에는 요거 1번만 있고 지금 이거 비교되어 있는 거는 암기 프린트 12번에 돼 있죠, 비교. 암기 프린트 12번에.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법원 행정처장이 지도감독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가 아마 49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트 49번에 50번에 있네요. 50번. 50번에 지금 동그라미 3번. 50번에 동그라미 3번이 있죠? 50번에 동그라미 3번. 그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도지부나 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이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지도감독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럼 우리 서브노트 65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1번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므로 지도감독관청도 아니다. 따라서 용인, 성남, 안산, 안양, 수원, 청주, 전주 이런 시장들은 이게 소위 공법에서 말하는 대도시 시장이죠. 이런 사람들은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요. 참고로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부천시의 경우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가 있었는데 폐지됐어요. 통폐합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소속공개사 보조원은 감독 대상자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무등록업자도 감독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안 돼 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없죠. 보조원도 뭐 자격증 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등록도 안 했고 이러니까 할 게 없다고 보조원도 자격정지 업무정지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그 박스 안에 보면 옛날에는 수시검사와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잘못이 있든 없든 정기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정기검사 안 한다고요. 잘못 없고 민원 제기 안 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영업을 하고 있으면 단속하러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걸 만들면서. 자, 그래서 보면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래서 사실 이 법 위반 행위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은요, 내가 이것만 지도감독 조사 들어가서 사무소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만.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냥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기검사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건의했거든요. 저는 5년 동안 중개부 했는데 왜 나만 빼고 정기검사 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국토부에 질의하니까 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바빠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한 명이 아마 각 시군구별로 공무원 한두 명밖에 없어요. 팀장 한 명하고 뭐 직원 한 명하고 이렇게 한 2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담당자 2명이 보통 공무원 단속하러 가려면 또 2명이 다니죠. 2명이 1년 내에 다녀도 하루에 한 군데 가도 조사 다 못한다고요. 시군구별로 거의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아는데 제가 사는데 군포시가 한 600명 정도 되고 최고 조그마한 시가 수원, 고양, 안산 이런 데 2,000명이 넘어요. 그 개업공개사 숫자가. 근데 그거 다 지도단속 매일 다니도 다 못하죠. 그래서 이제 잘못이 특별한 잘못 없으면 단속하러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감독상 명령 등인데 감독상 명령 등이 뭐냐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은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그 무등록 중개사무소 포함이라는 거 앞에서도 말했죠. 무등록업자도 나가서 조사할 수 있지만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은 감독상 명령 대상자가 아닙니다. 66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3번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조사검사 증명서를
함께 내보여야 한다. 둘 다 내보여야 된다.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조사검사증명서를 내보이면 조카다 하면 X죠? 둘 다 해야 된다고요. 오늘 그 문제에 보면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오늘 내드린 오늘 모의고사 본 문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는데 오늘 설명하거나 해가지고 X 있었잖아요.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감독, 지도 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증도 가지고 가고 조사검사증명서도 내보여야 된다고요. 양가로 4번 위반 시 제재입니다. 양가로 4번 위반 시 제재 이게 우리 암기 프린터는 55번에 몇 번에 있어요? 55번에 10번 55번에 10번부터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보고라고 되어 있죠? 거짓 보고인데 감독상 명령 위반이 똑같은 말이에요. 감독을 하는 게 뭐 한다고 했어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할 수 있고 질문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고하라고 하는데 거짓 보고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감독상 명령 위반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그 55번에 10번부터 13번까지 밑줄 치시면 10번 거짓 보고한 즉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13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매수신청 대리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습니다. 매수신청 대리는 오로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밖에 없습니다. 66페이지 양가로 4번 밑에 그 참고 표시 참고 표식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진도와는 상관없고. 근데 그 동그라미 2번을 좀 주의해야 될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등록 취소도 청문을 하는 게 아니라 밑줄 치는 것처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청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의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10일 숫자 10일이 어디 있나요? 40번 40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6번 40번에 동그라미 6번 40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밑줄 치놓으시고요. 지금 40번에 동그라미 6번이 암기 프린트 그게 지금 서브노트 6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는 청문이잖아요. 청문. 근데 매수신청 대리는 청문이 아니라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66페이지 맨 밑에 5번에 보면 이게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는데 취소된 밑줄 친 부분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7일 이내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납이니까 암기 프린트 51번에 암기 프린트 51번에 45번 45, 46 암기 프린터 45 51번에 45, 46, 47, 48이죠. 51번에 자, 거기 46에 보면 45번에 보면 사망을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해도 반납 규정도 없고 미제출이나 반납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폐업 신고 의무도 없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7일 이내에 누가 반납해야 된다 했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되는데 4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슷하면서 좀 다르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사망해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폐업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폐업 신고할 때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업할 때 자, 여기까지 하고 67페이지 행정처분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